저는 EBS에서 사회탐구 영역에 사회문화를 담당하고 있는 박봄이라고 합니다. 네, 제 이름은 좋습니다. 구리, 경기도 구리 아는 사람? 경기도 구리에 수택고등학교라고 있거든요. 거기 교사입니다. 오늘 제가 이야기할 주제는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혼자 힘으로 대학 가기.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즉 나의 의지만 가지고 있고 학교 생활만 열심히 한다면 대학 갈 수 있는 방법을 오늘 여러분에게 꼭 제가 알려드릴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뭔가 깨달음이나 좀 느낌이 있으셔서 오늘 이후에 조금 이전과는 다른 생활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혼자 힘으로 대학 가기, 어떻게 하면 혼자 힘으로 대학 갈 수 있는지 지금부터 얘기를 하기 위해서 제가 휴대폰 얘기를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여기 휴대폰 한번 보이시나요? 이게 가장 초창기 휴대폰이에요. 이게 가장 초창기 휴대폰인데 몇 년 전에 나왔을 것 같아? 이게 1973년에 나온 최초의 휴대폰인데 이 최초의 휴대폰의 무게는 1kg 그리고 벽돌폰이라고 불렸어요. 벽돌폰. 예, 저렇게 커서 충전을 하면 몇 분 쓸 수 있냐면 35분 쓸 수 있습니다. 충전을 하면 35분 쓸 수 있고 저거 한 대의 가격은 얼마였냐면 4,000달러. 지금 우리나라 환율로 계산하면 480만 원짜리 휴대폰이었습니다. 저게 1973년에 개발이 돼서 1983년부터 판매가 됐는데 그 휴대폰이 어떻게 변했냐면 이 스타텍부터 해가지고 주머니에 들어가는 폰이 나온 거예요. 비즈니스맨의 성공의 상징이었지. 예. 그러다가 스마트폰이 등장한 것이 바로 이겁니다. 우리나라에서 초창기 스마트폰이에요. 이건 언제일 것 같아? 2010년이요. 네, 어머, 전문가십니까? 맞아요. 2010년에 시크릿 가든에서 대기업 회장의 아들이었던 현빈이 들고 나온 휴대폰입니다. 지금 최초의 스마트폰은, 최초는 아니지만 초창기 스마트폰은 불과 5년 전이었고 5년 전에 대기업 회장이 쓰던 스마트폰보다 우리는 훨씬 더 좋은 스마트폰을 지금 쓰고 있어요. 이 휴대폰을 만든 사람, 그 시작은 누구였냐면 여러분 방금 전에 이 사진에서 보셨다시피 바로 이 사람입니다. 이 사람의 이름이 마틴 쿠퍼예요. 이 사람은 어려서부터 정말 호기심이 많았던 거야. 그래서 돋보기를 이렇게 갖다 놓고 이렇게 빛을 모아서 종이가 타고 이런 것이 너무 신기했어요. 그래서 콜라병을 깨트려서 뭐 태워보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장난기도 많고 호기심도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늘 그런 시도를 하다 보니까 자기는 자기가 엔지니어가 될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나중에 커서 모토로라라는 회사에 들어가게 되고 아까 전에 보셨던 벽돌폰을 딱 만들어낸 다음에 그걸 뉴욕 거리에 들고 나가서 그 벽돌폰으로 어디에 전화를 하냐면 당시의 경쟁사였던 AT&T사에 전화를 해서 여보세요, 저 모토로라 다니는 마틴 쿠퍼인데요. 지금 제가 어디서 전화하고 있는지 아세요? 길거리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놀리고 딱 끊었다고 해요. 그게 최초의 휴대폰 내용입니다. 지금 우리가 진짜 거의 대부분 일반적으로 쓰는 그런 휴대폰은 이 사람의 상상력에서 나온 거죠. 이 사람의 생각, 이 사람의 호기심에서 나온 거야. 근데 휴대폰은 여기서 멈추지 않을 겁니다. 어디까지 갈 것 같냐면 제가 막 찾아보니까 이제 그런 형태가 나온대요. 휴대폰을 이렇게 귀에 대고 말하는 것이 너무 힘들어서 이제는 귀에 대지 않고 귀 안에다가 여기다 칩을 넣는 방식으로 나올 거랍니다. 칩을 넣고 바로 통화를 하는데 그건 인공지능으로 다 되는 방식으로 나오고 이후에는 아예 저희 신체에다가 이렇게 이식하는 방법으로 휴대폰이 나올 거랍니다. 그러면 신체 상태, 뭐 콜레스테롤, 혈당 이런 것까지 다 체크하는 상태로 나온다고 합니다.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바로 이게 발명입니다. 사회문화에 나오는 사회가 변동하는 대표적인 원인이 발명이라고 나오거든. 이런 휴대폰이라고 하는 것의 발명이 엄청난 우리 사회의 변동을 가져왔어요. 누군가의 호기심 그리고 발명 이런 걸로 인해서 와, 사회가 이렇게 변화하고 있구나. 이렇게 끊임없이 변화하고 있구나. 어디까지 변화할 수 있는 거지? 이런 생각을 여러분이 좀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자, 다시 한번 하나만 더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이런 얘기를 하는지는 조금 이따가 꼭 말씀드릴 거예요, 제가. 자, 읽어보겠습니다. 저 위에 있는 용어가 국가 원수고요. 아래 행정부 수반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국가 원수의 의미를 아는 사람 있나요? 국가의 대표로서 대통령을 대변하는 말입니다. 네, 대단합니다. 네, 박수 한번 쳐줄까요? 저는 학교 다닐 때 선생님이 국가 원수, 우리나라 그럼 국가 원수 누구예요? 대통령입니다. 대통령이에요. 대통령은 국가 원수란다 이렇게 가르쳐 줄 때 도대체 왜 국가 원수지 대통령이? 이러면서 의문을 가졌었어요. 이 국가 원수의 뜻은 뭐냐면 국가의 원자, 으뜸 원자, 수는 우두머리 숫자. 그래서 으뜸인 우두머리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국가 원수를 말할 때는 우리나라에선 대통령을 말해요. 그렇다면 행정부 수반의 의미는 뭘까요? 네. 우리나라 선권 중 하나의 행정부를 책임지고 있는 대표입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혹시 이게 노출됐나요? 네, 맞습니다. 이 맨 끝에 반자는 무엇이냐면 1반, 2반, 3반 할 때 그 반자입니다. 한자로.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국가기관에는 행정부가 있고 입법부가 있고 사법부가 있는데 그중에서 행정부라는 그 반의 숫자가 뭐라고요? 우두머리. 그래서 행정부 수반이라고 하면 행정부의 우두머리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행정부 수반은 누굴까요? 자신 있게 얘기해도 됩니다. 대통령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대통령은 국가 원수면서 행정부 수반이에요. 기억됐습니까? 네, 그러면 넘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이제 6개 나라 국기가 있습니다. 6개 나라 국기가 있는데요. 제일 위에부터 우리 다 같이 어느 나라인지 말해봅시다. 저기 제일 위. 프랑스, 그 다음에 독일, 그 다음에 영국, 미국, 일본, 여기. 어딥니까 이거? 진짜 똑똑합니다. 이거 러시아입니다. 그렇죠? 그럼 물어볼게요. 이 나라 중에서 대통령이 있는 나라를 지금부터 이제 알아맞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의 위에 프랑스엔 대통령이 있을까요? 잘 모르겠어요. 두 번째, 저 독일엔 있을까요? 세 번째, 영국에는요? 영국에 대통령이 있어요? 미국에는요? 확실히 있죠. 그렇죠? 이름은 뭡니까? 네, 그렇죠. 일본엔 대통령이 있습니까? 네, 여기는요? 러시아는? 푸틴. 그렇죠. 제가 지금부터 정답을 말씀드리면 대통령이 있는 나라는 저 제일 위에 프랑스, 독일, 미국, 러시아 이렇게 대통령이 있고요. 예, 영국하고 일본을 딱 박스로 묶어서 이 두 나라만 대통령이 없습니다. 그러면 저 두 나라의 공통점을 지금부터 말해봅시다. 뭘까요? 누가 말했습니다. 크게 말해도 돼요. 이 두 나라의 공통점은? 왕. 그렇습니다. 그렇죠. 이 두 나라의 공통점은 왕이 있는 나라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왕이 있는 이런 나라에서는 대통령제를 하지 않고 다른 정부 형태를 하고 있는 거예요. 뭡니까? 의원 내각제라고 말해요. 의원 내각제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이제 지금부터 물어볼게요. 의원 내각제라고 하는 정부 형태 뭔지 잘 모르겠지만 의원 내각제는 왕이 있는 나라에서만 할 수 있다. OX. X. 맞습니다. X. 맞습니다. 왜 그러냐면 여기 독일과 같은 나라는 대통령이 제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대통령이 있는데 대통령제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의원 내각제라고 말해요. 이 독일에는 대통령도 있고 총리도 있는데 대통령제라고 말하지 않아요. 의원 내각제라고 말합니다. 우리나라에도 대통령도 있고 총리도 있죠. 근데 우리나라는 뭐라고 말합니까? 대통령제라고 말합니다. 이거 완전히 헷갈려지잖아요. 대통령도 있고 총리도 있는데 독일과 같은 나라는 의원 내각제라고 말하고 우리나라 같은 나라는 대통령제라고 말하고 완전 헷갈려집니다. 이걸 파악하는 방법은 굉장히 쉬워요. 뭐냐면 여기 가보면 됩니다. 요 맨 끝에 있는 두 사람은 EU의 집행위원장하고 상임의장으로서 빼고 가운데 있는 7명이 지금 이렇게 쭉 서 있습니다. 가운데 있는 7명은 세계에서 잘 나간다고 하는 대표적인 7개 나라 G7, 그룹 오브 세븐입니다. G7은 하나씩 한번 말해봅시다. 다 같이. 일본, 미국, 프랑스, 자신 있게 말해보세요. 독일, 러시아,
7개 나라 내가 말해볼게. 지금부터 이건 상식이에요. 지금부터 여러분은 여기 지금 만덕고등학교 1학년, 2학년 학생들은 G7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됩니다. G7은 서방 선진 7개 나라입니다. 서방 선진 잘 나간다고 하는 대표적인 7개 나라인데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캐나다, 이탈리아, 마지막 하나 러시아 안 들어가고요. 일본입니다. 일본. 그래서 7개 나라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렇게 7개 나라 가운데 있는 대표들이 모여서 지난 2015년 6월에 회의를 하고 나서 사진을 찍었어요. 그래서 저 맨 끝에 있는 일본 국기 아래에 있는 저분이 아베 신조 총리입니다. 그러니까 저 나라는 의원 내각제 나라예요. 대통령이 안 왔어. 이런 중요한 회의에 대통령도 없고. 두 번째는 캐나다네요. 하퍼 총리입니다. 그럼 저 나라는 대통령제야, 의원 내각제야? 의원 내각제. 그렇죠. 세 번째는 오바마 대통령. 대통령제는 미국에서 탄생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제죠. 그 옆에는요? 네, 메르켈 총리입니다. 어느 나라예요? 독일. 독일에는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대통령도 있고 총리도 있다고 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중요한 회의에 대통령이 안 가고 총리가 왔어요. 그러면 이 나라의 권한은 총리가 가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나라의 정부 형태는 뭐겠어요? 의원 내각제라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은 누구냐면 올랑드 대통령이고요. 프랑스의 정부 형태는 조금 각별합니다. 특별하니까 그거 설명하는 게 아니니까 대통령이 좀 대외적으로 강한 권한을 가지고 있다는 걸 알 수 있고, 이분은요? 영국의 캐머런 총리입니다. 뭐겠어요? 의원 내각제. 각각의 나라들이 총리도 있고 대통령도 있고 왕도 있고 또 다스리는 방식도 다 다르고 참 그것이 신기합니다. 여기 어디래요?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이라고 되어 있죠. 이건 제가 한국일보 신문에서 캡처해 온 건데요. 지금 초록색 영역으로 되어 있는 건 1946년 당시에 초록색 영역은 팔레스타인 사람들의 지역이었습니다. 그리고 하얀색이 어디냐면 유대인들의 지역이었어요. 그래서 1946년 상황을 보면 누구 땅이 훨씬 넓어요? 팔레스타인 땅이 훨씬 넓습니다. 그런데 1947년 유엔이 사실은 이렇게 오늘날 여러분 이스라엘하고 팔레스타인하고 분쟁이 진짜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는 궁극적인 원인은 제국주의라고 하는 잘 사는 나라들의 이해관계 때문이기도 한데 우리가 지금 그런 얘기는 할 건 아니니까 어쨌든 유엔의 분할 계획에 따라서 다음과 같이 보니까 불과 1년 만에 어떻게 됐냐면 어디 영역이 넓어졌냐면 유대인의 영역이 넓어졌습니다. 그쵸? 유대인, 이스라엘 맞습니다. 넓어졌습니다. 그러다가 시간이 흘렀습니다. 49년에서 67년에 가니까 이제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어디 몰려 있게 되냐면 저 끝에 보십시오. 무슨 지구? 가자 지구. 들어봤어요? 네, 가자 지구 또는 어디에 모여 있어요? 요르단강 서안 지구에 이렇게 몰려 있게 됩니다. 그러다가 현재 와서는 어때요? 그마저도 요르단강 서안지구나 가자지구마저도 초록색이 흐려졌습니다. 여러분이 팔레스타인 사람이라면 어떤 생각을 하겠어요? 우리 거 다 뺏어갔네? 우리 옛날에 우리 거 찾아와야 되는데 너무 억울해. 이런 생각을 하겠죠. 그쵸? 근데 유대인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또 어떠냐면 쟤네 맨날 우리 거 다시 찾아가려고 저렇게 우리를 위협하네?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맞죠? 그러니까 그것이 계속 되어 온 거예요. 그 1940년대 중반부터 지금까지 계속되어 온 겁니다. 이 팔레스타인 내부에서는 당연히 팔레스타인 사람들을 중심으로 이스라엘에 저항하자, 우리 거를 찾아오자라는 운동이 계속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무엇이냐면 1987년에 만들어진 하마스라고 하는 정치단체예요. 이 무장 이슬람 세력인데 이스라엘에 저항해서 우리 땅을 찾아오자, 우리 옛 모든 것을 찾아오자라고 하는 그런 하마스라고 하는 팔레스타인 정치 조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하마스라고 하는 정치 조직이 2006년에 와서 지금 몇 년 안 됐죠? 2006년에 와서 이 팔레스타인
팔레스타인 지역에 그냥 무장 정치단체가 아니라 집권당이 된 거예요. 정치 권력을 잡아버린 거야. 그러니까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어떠냐면 어머, 저 하마스라고 하는 저런 무서운 애들이 이제 무기 막 사들여가지고 우리한테 이제 싸움 걸겠구나. 큰일 났다. 이스라엘 입장에서 그렇게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2007년에 이스라엘이 어떤 일을 했냐면 저기 가자지구 보이시죠? 가자지구 보이시나요? 거기에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많이 몰려 살고 있잖아요. 저 가자지구를 다음과 같이 이렇게 했습니다. 여기가 가자지구고요. 여러분 여기 파란색으로 테두리 보이세요? 이스라엘 정부에서 가자지구 바깥에다가 8m 높이의 콘크리트 벽을 쌓았습니다. 벽을 쌓아서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절대 팔레스타인 가자지구 밖을 나올 수 없다 해서 8m 높이의 벽을 쌓은 거예요.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이 가자지구에 있는 하마스가 외부로부터 무기를 들여와서 무장을 해서 전쟁을 일으킬 수도 있다라는 이유로 이스라엘은 저기에 저렇게 높은 장벽을 쌓았습니다. 그것만 했느냐? 저쪽이 바닷가 쪽이에요. 바닷가 쪽에 11m 해서 바닷가 쪽으로도 배도 못 나오게 철저히 봉쇄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 봤던 영국의 메르켈 총리는 이 상황을 두고 뭐라고 말했냐면 천장 없는 세계에서 가장 큰 감옥이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 이 안에서 여러분은 상상도 못할 일이 벌어집니다. 만약에 우리나라의 모든 물품 이런 것들이 우리나라 땅 밖으로 나갈 수도 없고 들어올 수도 없는 상황이 되면 몇 년 안에 우리는 완전 거지가 돼요. 완전 살림이 어려워집니다. 이 팔레스타인 사람들 같은 경우는 자동차를 직접 제조하지 않잖아요. 자동차 하나를 제조하려고 해도 철을 들여오고 수출하고 수입하고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무엇 하나도 생필품 이런 것들을 만들어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했냐면 여기 가자지구와 저기 경계선 보이시죠? 경계선하고 이집트 있는 다른 나라 쪽, 저 아래쪽 이집트 쪽으로 해서 땅굴을 팝니다. 땅굴을 파서 그 땅굴을 통해서 생필품을 몰래 들여오는 거예요. 이집트를 통해서. 그리고 자동차를 들여오는 거 땅굴로 들여오기 어려우니까 이집트 땅에서 자동차를 모두 분해해가지고 땅굴로 들여온 다음에 다시 가자지구 안에서 자동차를 조립한다던가 그런 식으로 겨우겨우 연명했어요. 그런데 그 땅굴마저도 이스라엘이 모두 폭격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이제 철저히 안에 갇힌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 반기문 사무총장님이 가셔가지고 이 사태를 해결해야 된다라는 뭐 말씀도 하셨었고 그랬는데 자 보세요. 혹시 알고 있는 얘기였습니까? 혹시 알고 있는 얘기였나요? 이게 문제가 무엇이냐면 저렇게 막아두잖아요. 막아두면 저 안에서 젊은이들의 일자리가 없어요. 그래서 가자지구에 있는 팔레스타인의 젊은이들은 반 정도가 실업 상태라고 합니다. 그러면 실업 상태에 있는 젊은이들은 어떤 생각을 하냐면 이게 모두 다 이스라엘 때문이야. 이스라엘을 쳐부셔야 돼. 그리고 다시 그 사람들이 극단주의적인 이슬람 무장단체로 이렇게 흘러 들어가는 이런 악순환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세계 분쟁 이런 거에 너무 관심이 많은데 이런 것들을 보면 저게 도대체 사실은 팔레스타인 사람, 개인 한 사람하고 유대인 한 사람하고 둘이 싫어하는 건 아니잖아요. 누가 저렇게 싸움을 붙였지? 이런 의문이 드는 거예요. 이런 의문이 드는 이유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여러분 제1차 세계대전 때 독일군하고 영국군이 이렇게 붙었어요. 아시죠? 네, 붙었는데 1차 세계대전이 여름에 일어났습니다. 1차 세계대전이 일어나서 전쟁으로 끌려간 젊은이들은 여름에 일어난 이 전쟁이 겨울 크리스마스 전에 끝날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어요. 그런데 크리스마스 날이 다 됐는데도 여전히 전쟁은 끝나지 않고 그 추운 겨울에 영국군하고 독일군이 참호를 파고 거기 이렇게 대치하고 있는 거야. 서로 죽이려고 이렇게. 근데 크리스마스 날이니까 전쟁을 할 뭐 그런 의욕도 안 나고 너무 춥고 그랬습니다. 이건 실제로 있었던 일이에요. 그런데 독일군의 이렇게 참호 속에서 어떤 한 병사가 캐롤을 부르는 거예요. 그랬더니 독일 병사가 다 따라 불었습니다. 그걸 보고 있던 반대편 쪽에 영국 병사들이 박수를 치면서 듣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영국 병사들이 또 자신이 캐롤을 불렀습니다.
그랬더니 저쪽에 독일 병사의 어떤 사람, 군인이 이렇게 걸어 나오는 거예요. 가운데 쪽으로 대치하고 걸어 나오더니 오늘은 우리 전쟁하지 맙시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랬더니 영국 군 병사들이 그럽시다 하고 가운데로 확 몰려든 거죠. 난 말하면서도 지금 막 울컥해. 도대체 이 싸움들이 누구를 위한 것인지. 그래서 가운데 몰려들었습니다. 그래서 서로의 가족의 사진을 나누고 나 내 아내를 얼마 동안 못 봤어. 이거 봐봐. 서로의 사진을 나누고 그 가운데서 축구 경기를 하고 그리고 휴전을 했습니다. 그게 그 유명한 크리스마스 휴전이에요. 세계 역사상 처음으로 병사들이 자발적으로 한 휴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휴전은 3일을 가지 못했어. 독일군 수뇌부하고 영국군 수뇌부에서 완전 노발대발한 거지. 지금 네가 뭐 하는 짓이냐. 당장 휴전을 그만둬라. 이렇게 한 거죠. 그래서 곧 다시 전쟁해라. 그래서 바로 방금 전까지 가운데서 캐롤을 부르고 사진을 같이 함께 보던 병사들이 싸워라. 그러니까 싸웠다는 거예요. 여기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하고 팔레스타인. 왜? 누구를 위해서 싸우지? 이런 생각이 들더라는 겁니다. 자, 보세요. 제가 지금 무슨 얘기하냐면 혼자 힘으로 대학 가기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혼자 힘으로 대학 가는 그 첫 번째 방법은 무엇이냐면 생각입니다. 생각. 지금 고등학교 1학년이고 고등학교 2학년이니까 제가 여러분한테 말씀드리는 거예요. 진짜 많은 학생들이 생각이란 거 안 하고 삽니다. 생각이라는 걸 너무 안 해요. 생각이라는 걸 안 하니까 어떤 현상이 발생하냐면 첫 번째, 자기소개서 1번에 쓰는 내용이 뭐냐면 학교 생활의 경험 동안 노력한 그 경험과 느낀 점을 쓰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생각을 안 하니까 지어내야 돼. 그렇다고 그 자기소개서에다가 여러분 나는 아침에 7시까지 학교에 매일 왔고 그 누구보다 일찍 교실 문을 열었으며 야간 자율학습은 한 번도 빠지지 않았고 그런 가운데 성실함이 너무너무나 중요한 것임을 알았습니다. 이런 거 자기소개서에 쓸 거예요? 아니라는 거죠. 자기소개서에 써야 되는 내용은 적어도 내가 어느 날 어떤 사건 내지는 어떤 생각, 어떤 분야에 대해서 내가 이렇게 고민을 해봤는데 그것이 나의 진로 무엇과 맞아서 나는 그 방향으로 좀 더 연구를 해서 그래서 이렇게 지원하게 되었다. 이렇게 써야지 맞는다라는 겁니다. 또 하나 생각을 해야 되는 정말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여러분하고 내가 상담을 해보면 우리 반 애들 진짜 내가 고등학교 2학년 우리 반 애들한테 진짜 많이 들었던 말인데 뭘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잘하는 것도 없어요. 하고 싶지도 않아요. 이런 얘기 진짜 많이 하거든요. 뭘 해야 되는지 모르는 이유 중에 하나는 시도를 안 해봐서 그렇습니다. 시도를 해본 적이 없고 생각을 안 해봤기 때문에 뭘 해야 되는 건지 모르고 자기가 잘하는 것을 찾을 기회조차 여러분은 가진 적이 없어요. 혹시 지금 여기 한 400명 있다고 했는데 이 중에 어떤 단 한 사람이라도 이게 혹시 계기가 되어서 내가 쭉 들어보니까 나는 정부 형태라는 거, 정치학 이거 굉장히 관심이 있는데 나는 발명, 엔지니어 이런 것들 관심 있는데 이런 계기를 마련해서 생각하고 찾고 이런 노력들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너무들 안 하고 있는 거죠. 생각을 하는 좋은 방법을 하나 알려드리면 제가 그래서 이거 강의 준비를 하면서 얘들아 너네 생각이라는 걸 해야 돼. 그래야지만 자기소개서도 쓸 수 있고 나의 진로도 찾을 수 있고 이 한 번뿐인 인생 진짜 멋지게 살아볼 수 있는 거야 라고 얘기하려고 준비를 막 하다 보니까 생각이라고 하는 게 너무 추상적이잖아요. 그래서 구체적인 방법이 뭐가 있을까 하고 막 찾아봤어. 그랬더니 다음 스토리볼이라는 게 있어요. 아는 학생 있나요? 다음 스토리볼에 보면 이제 여러 사람들이 뭔가 이렇게 연재를 쭉 해요. 연재를 쭉 하는데 그중에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이 어떤 한 대학생의 연재 글이었어. 연재 글의 제목은 뭐냐면 7일간의 도전이야. 7일간의 도전. 사실 우리가 무슨 목표를 세우고 작심 3일은커녕 잡심 3일도 어렵고 한 달, 한 학기 이렇게 계속 지속하는 거 어렵잖아요. 영어 단어 매일 100개씩 외울 거야 하고 못하기 부지기수잖아. 그걸 이 대학생은 간파한 거예요. 그래서 7일간의 도전이라는 제목으로 한 주에 하나씩 연재를 하는데 그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일주일간
시 외우기. 하루에 하나씩 시 외우기. 그래서 하루에 하나씩 외운 시를 쭉 거기다 쓰고 맨 마지막에 7일째 느낌을 적습니다. 두 번째 했던 게 뭐냐면 일주일 동안 아침마다 신문 읽기. 이런 것들을 쭉 합니다. 그러니까 길게 한 달 가고 길게 2달 이렇게 목표를 세울 필요도 없어요. 여러분이 정말 일주일 동안 나는 시 한 편씩을 한번 외워볼 테야. 이렇게 해보시고 난 다음에 분명히 드는 느낌이 있습니다. 그걸 생각하시면 돼요. 하루에 한 편씩 해서 일주일 동안 시를 외웠더니 와, 이게 시라는 게 장난 아니게 좋은데? 이런 학생도 있을 수 있고 하나씩 외웠더니 도대체 무슨 말하는지도 모르겠고 왜 이렇게 함축적이고 나랑 안 맞아.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게 바로 여러분의 경험으로 남고 여러분의 자기소개서에 기록할 수 있는 내용이 된다라는 거죠. 나는 일주일 동안 시 읽기에 도전을 해봤는데 시를 그래서 일주일 동안 쭉 암기해 보니까 나랑 국어는 절대 안 맞더라. 내가 그래서 그때 찾은 것이 무엇이냐면 경제가 나랑 맞는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이렇게 해서 뭔가 자기의 스토리를 만들어내야지 생각하고 그때 가서 3학년 때 가서 지어내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아침마다 신문을 읽었더니 어떤 기사들이 눈에 띄었고 그 기사들을 쭉 본 결과 나는 이런 관심 분야를 찾아냈다.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래서 여러분 진짜 고등학교 1학년이고 고등학교 2학년이기에 여러분의 스토리를 만드셔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의 꿈을 찾을 수 있고 그리고 그래야 여러분의 대입 그리고 어떤 페이퍼, 자기소개서, 서류 이런 것들을 작성하는데 훨씬 더 풍부하게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 이제부터가 사실은 어쩌면 늘 해왔던 얘기인데 두 번째는 혼자 힘으로 대학 가는 두 번째 방법은 물론 베이스는 학교입니다. 학교고요. 두 번째는 EBS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지금부터 아주 자신 있게 드릴 수 있는 이유를 지금부터 말씀드릴게요. 고등학교 3학년을 올라가는 딱 학생들은 대표적으로 수시하고 그다음에 정시를 보는데 수시는 내신 위주라고 생각하시죠, 그죠? 학생부 중심, 그다음에 학생부 종합전형 이렇게 있는데 물론 내신만 들어가는 전형을 갈 수도 있지만 내신만 들어가는 전형은 경쟁률이 굉장히 높고 그리고 또 내신만 들어가는 전형은 몇 개 안 돼요. 그래서 수능을 버리면 선택의 폭이 작아집니다. 그러니까 끝까지 수능을 가져가야 돼요. 그래서 수능은 한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야 되는데 어떤 전형을 하던 어떤 입시를 하던 수능은 꼭 한다라고 생각하셔야 되는데 고등학교 3학년 딱 올라가는 예비 고3 학생들을 보면 이런 얘기예요. 수능에 뭐가 나올지 걱정이다. 학교에서 안 배운 게 나오면 어떡하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나온 정책이기도 하지만 EBS, 그래서 EBS 연계정책이라는 게 나왔는데 이 연계정책이 뭐냐면 여러분 학교에서 중간고사 보고 기말고사 볼 때 선생님이 프린트 같은 거 나눠주시고 주관식은 거기서 비슷하게 낼 거야 이렇게 하시죠. 또는 객관식에서 몇 문제 조금 바꿔낼 거야 이렇게 하십니다. 그거랑 똑같다는 거죠. EBS 연계정책이라는 게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안 나온 부분이 학교에서 안 배운 부분이 수능에 나올 수 없고요. 내가 안 배운 부분 저 이상한 데서 절대로 수능에 나올 수 없습니다. 어떻게 나오는지 지금부터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이쪽에 있는 문제가 작년 수능 문제고요. 이쪽에 있는 문제가 EBS 수능 완성 교재 문제입니다. 차이는 무엇이냐면 삼각형이 뒤집어진 거죠. 이게 왜 연계냐 하고 수학 선생님한테 물어봤더니 이 문제를 푸는 관건은 무엇이냐면 삼각형의 면적을 구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그러면 수능 완성에서 이 문제를 풀면서 삼각형의 면적을 구해서 풀었던 학생은 수능에 저 문제가 나온 즉시 면적을 구해서 풀면 되겠구나 라고 안다라는 것이죠. 이게 수학입니다. 영어는 물론 똑같이 지문 연계하는 방식이 줄어든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지금 보시다시피 여기 저쪽에 수능 문제고 이 아래 수능 완성 교재 문제입니다. 그래서 지문이 이렇게 쓰이고 있고요. 제가 사회탐구니까 사회탐구 중심으로 지금 몇 개 더 보여드릴 건데요. 탐구는 다 마찬가지입니다. 다 마찬가지인데 보십시오. 이거 한번 보세요. 하나는 수능 특강에 있었던 거고 하나는 수능 문제입니다. 이 아래에 있는 게 수능 문제 같네요. 번호를 보니까. 하나 더 볼까요?
저 위에 있는 게 인도네시아 토라자 부족은 어쩌고저쩌고 하는 방식을 요 아래 수능 문제에 똑같은 제시문인데 밑줄 긋는 방식으로 바꿔놨습니다. 이게 연계입니다. 수능을 출제할 때 말이죠. 수능 출제위원들은 이 연계 교재, EBS 교재를 딱 가져다 놓고 실제로 그렇습니다. 실제로 수능 출제 시작하면 그때부터 수능 연계 교재를 계속 보면서 어떻게 바꾸지? 계속 고민합니다. 70%를 바꿔야 되는 거 아시죠? 그쵸? 그러면 인도네시아 토라자 부족은 저거 갖고 와갖고 이렇게 밑줄 긋는 방식으로 바꿔야지. 요거는 구멍 저 아래 뚫렸는데 요거 가운데 뚫는 걸로 바꿔야지. 이렇게 하면서 바꿔간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출제위원들은 그 수능 출제하는 기간 내내 100% 이 연계 교재를 계속 들고 다니면서 그리고 계속 보고 이 연계가 잘 됐는지 안 됐는지도 계속 검토를 합니다. 이 정도 되면 연계가 굉장히 잘 됐다고 느낄 거 아니에요. 더구나 여기 있는 만덕고 학생들 중에 분명히 영어 고민이 있는 학생들이 있을 겁니다. 영어는 모두 17문제가 나잖아요. 듣기가 17문제가 나는데 1번부터 15번까지 모두 15문제가 연계되었습니다. 수능이 딱 끝나고 나면 수능을 출제하는 기관인 평가원에서는 이번에 출제한 수능 중에서 몇 번을 연계했고 그거는 어떤 교재에서 연계해서 라는 자료를 평가원이 만들어서 EBS에 줘요. 그러면 EBS가 저렇게 탑재를 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저는 탑재해놓은 걸 캡처해서 왔거든요. 그럼 보시다시피 17문제 가운데 15문제는 모두 수능 완성, 수능 특강, 그리고 고교 듣기 영어 저기서 모두 이거 여러분 때는 조금 달라지겠지만 연계 교재나 이런 것들이 달라지겠지만 작년까지 저렇게 진행이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듣기 같은 경우는 연계 교재에 있는 듣기만 반복적으로 꾸준히 본다면 충분히 좋은 성적을 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거 한번 보실래요? 네, 수능 완성에 나왔던 듣기 그림이고 저기는 수능에 나왔던 듣기 그림입니다. 이만큼 비슷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정말로 이 생각이라는 것을 많이 해서 나의 진로에 대한 고민들을 계속 해나가고 더불어서 EBS를 잘 활용하면 수능이라는 것도 잡을 수 있는데 그러면 연계교재가 뭔지 아는 사람? 여러분 때 연계교재는 제가 바뀐 것에 따르면 2권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하나는 수능 특강이고요. 또 하나는 제가 일부러 이거 사진 갖고 왔는데 접니다. 네, 수능 완성 홍보 모델로 나왔는데 수능 완성 이렇게 2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수능 때까지 저 수능 특강, 수능 완성에 있는 문제들을 철저히 보시면 되는데 자, 물어보겠습니다. 수능 특강하고 수능 완성은 문제집이에요. 공부할 때 여러분 문제집부터 푸나요? 아니죠. 공부할 때 뭐부터 해요? 선생님 설명부터 들어야 되죠. 학교에서 행렬이 뭔지, 역행렬이 뭔지 그리고 조선시대 경제 상황이 어땠는지 설명부터 듣고 문제를 풀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 문제집은 그냥 바로 저 문제집으로 돌진하는 게 아니라 그 전에 무엇을 해야 되냐면 개념부터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이제 여러분 앞으로 지금이 8월 말이잖아요. 이제 9월, 10월 있고 11월 딱 수능 끝나고 나면 지금 여기 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은 이제 본격적으로 돌입해야 되는데요. 그 1년의 스케줄을 지금부터 간단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예비 이제 고3이 된다라고 하면 1년을 여러분은 4등분 내시면 됩니다. 4등분. 4등분 내는데 어떻게 4등분을 내냐면 어떻게 4등분을 냈어요, 지금? 기점이 어떻게 돼요? 3월, 6월, 9월. 이거 3월, 6월, 9월을 기점으로 지금 4등분을 냈는데요. 3월, 6월, 9월을 기점으로 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렇죠. 3월 모의고사는 사실상 수능을 출제하는 기관이 하는 그런 모의고사가 아닙니다. 아니에요. 그렇지만 처음으로 이제 고등학교 3학년이 돼서 진짜 수능형으로 모의고사를 한번 치러보니까 그 중요성이 있는 거야. 하지만 6월하고 9월은 진짜 중요합니다. 진짜 중요한 이유가 무엇이냐면 지금 고3 학생들 그래갖고 지금 진짜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이 6월 모의고사와 9월 모의고사는 수능을 출제하는 그 기관 어디? 평가원에서 출제하는 모의고사입니다.
평가원은요, 수능을 출제하는데 그 전에 6월 모의고사도 출제하고 9월 모의고사도 출제해. 그러면 보통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요. 6월 모의고사하고 9월 모의고사는 모의고사니까 좀 대충 출제하겠지? 이렇게 생각합니다. 절대 그렇지 않아요. 6월 모의고사랑 9월 모의고사는 시기만 6월에 보고 시기만 9월에 봤을 뿐 수능하고 똑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평가원 입장에서는 올해 난이도를 결정해야 돼요. 올해 애들이 완벽하게 똑똑한 애들, 똑똑이들로 막 전국의 애들이 표준했어요. 작년도 수능 정도의 수준의 난이도로 냈을 때 막 1등급이 폭발할 지경이야. 그렇게 문제 내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올해 애들이 어느 정도 수준인지를 파악하기 위해서 진짜 심혈을 기울여서 진짜 수능처럼 낸다는 거죠. 그래서 6월 모의평가는 보통 작년도 수능보다 조금 쉽게 내봅니다. 그래놓고 애들이 완전 잘 본다. 거의 좀 잘 봐요. 그래도 조금 쉽게 가니까. 그러면 9월 모의고사에서는 그 난이도를 좀 확 올려봅니다. 올려보고 6월에서 나온 학생들의 난이도하고 9월에서 나온 난이도를 비교해서 수능 난이도를 결정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6월하고 9월은 평가원 입장에서 굉장히 신경 써서 열심히 내는 것이고요. 또 하나. 거의 대부분의 국영수 탐구가 6월 문제랑 9월 문제를 딱 보면 거기서 공통적으로 나왔던 건 수능의 100% 나옵니다. 그러니까 내년에 여러분 고3이 되시고 내후년에 고3이 되시면 6월 모의평가 문제하고 9월 모의평가 문제는 외울 듯이 보셔야 돼요. 여러분 진짜 두꺼운 이 책에서 수학은 30문제 나죠? 30문제밖에 안 나요. 그 말은 무엇이냐면 중요한 것이 30개로 정해져 있고 40개로 정해져 있고 나는 데서만 계속 난다라는 겁니다. 저기 구석지에서 별로 안 중요한 거 내지 않아요. 절대로. 탐구 영역 20문제밖에 안 내요. 이렇게 두꺼운 데서. 그렇다면 그 20개 중요한 게 거의 정해져 있고 그건 매번 반복돼서 난다라는 겁니다. 그 중요한 걸 언제 보여주냐? 6월 모의평가, 9월 모의평가가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준비를 하실 때 올해 11월 수능 딱 끝나고 나서 11월 수능 끝난 시점부터 3월 전까지 12, 1, 2까지를 한 텀. 여기 창피하네 이거. 12, 1, 2까지를 한 텀. 그 다음에 3, 4, 5까지 해서 두 번째 텀. 6월 모의고사 전까지. 그 다음에 6, 7, 8에서 세 번째 텀. 그리고 9월 모의고사 치르고 나서 나머지 9, 10, 11월 반절 정도에서 마지막 시기. 이렇게 잡으셔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여러분 기말고사 끝나고 고2 학생들이 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개념 다지기부터 해야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수능 특강, 수능 완성은 문제집이에요. 어떤 경우에도 공부가 문제로 바로 돌진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행렬이 무엇인지, 한국의 독립운동사가 어떤지 그것부터 먼저 공부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개념을 먼저 다져야 되는데요. EBS에서는 딱 올해 수능 끝나고 나면 이 예비 고3을 위한 개념 강의가 쫙 오픈합니다. 그래서 영어에서 끊어읽기는 어떻게 하는지, 주어 동사는 어떻게 찾는지 기본부터, 주어 동사는 어떻게 찾는지, 빈칸 추론 문제는 어떻게 풀 것인지, 해석하는 방법 이런 거 알려준다는 거예요. 수학도 역시 마찬가지. 국어도 시적 화자가 느끼는 감정에 대한 그런 표현들은 뭐가 있는지 이런 것부터 알려준다라는 겁니다. 수능 특강, 수능 완성을 풀기 위해 필요한 개념들을 여기서 알려준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여러분이 고3 선배들 수능 딱 끝나고 났다 그러면 아 내가 이제 시작이다 라고 생각하시고 저 개념부터 활용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나면 내년 1월 중순쯤에서 수능 특강이 나옵니다. 그러면 개념을 빨리 이렇게 본 학생들은 수능 특강으로 문제 적용 연습을 조금 이렇게 해 나가다가 3월 모의고사를 딱 한번 치러보세요. 그러면 아 내가 겨울 동안 공부 잘했구나 내지는 아 뭐가 문제가 있구나 한번 점검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3월부터 수능 특강을 본격적으로 푸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6월 모의평가에서 이 수능 특강 교재를 가지고 평가원에 있는 출제위원들이 변형해서 아까 보다시피 변형해서 문제를 내거든요. 그러니까 5월까지는 수능 특강 열심히 푸는 겁니다. 진짜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3월에 개학을 하고 나면 생각보다 공부할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저 수능 특강, 국영수, 탐구 수능 특강 푸는 것도 정말 빠듯해요. 그러니까 이번 겨울이 진짜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고1 학생들은 뭐 해야 되지?
지금 그러면 고2 학생들은 수능 끝나고 나서부터 시작하면 되니까 지금 아무것도 안 해도 되겠네? 절대 아닙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왜 11월 수능이 선배들 딱 끝나고 나서 1년 동안 똑같이 열심히 하는데 잘하는 애가 있고 못하는 애가 있냐면 기본 바닥이 안 닦여져서 그렇습니다. 즉 무슨 얘기냐면 영어로 예를 들어서 설명하자면 수능 영어를 풀기 위해서 필요한 영단어가 한 2,000단어쯤 된다고 해요. 2,000단어. 근데 이제 나 고3 됐어. 지금부터 열심히 할 거야. 하는 학생들이 뭐부터 하냐면 이제 영어 단어 하루에 막 100개씩, 50개씩 외우는 거 하면서 동시에 저 개념 강의 들으면서 동시에 수능 특강 나오면 막 수능 특강 문제 풀면서 그러니까 정신이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러분이 저한테 이 얘기를 듣는 건 정말 천만다행이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미리 준비한 학생들은 그 2,000단어 같은 건 미리 다 외워놨어요. 다 외워놨단 말이에요. 지금 고1 지금 그 수학 수능에 나올 때 고등학교 1학년 때 배웠던 수학부터 나오잖아요. 생각 안 나. 그러니까 고등학교 3학년 돼서 막 그때 거 찾고 막 이렇습니다. 지금 고1 수학 1학년 때 저기 앞에 1학기 때부터 했던 거 다시 한번 살펴보세요. 국어 1학년 때 2학년 때 배웠던 문학 작품들 3학년 때 돼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학교에서 배운 그 모든 것이 3학년 때 여러분 수능 준비하는데 베이스가 된다라는 것이에요. 수업 시간에 여기 있는 학생들 지금 내 얘기 듣는 거 보니까 진짜 너무 잘 들을 것 같은데 수업 시간에 수업을 열심히 듣는 것만큼 중요한 게 없습니다. 수업 시간에 선생님이 해주는 모든 말씀은 수능의 베이스가 됩니다. 정말. 그리고 수업 시간에 선생님이 해주는 말씀 외에 그걸 듣는 것 외에 보다 더 효율적으로 그 시간을 보낼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지금 여러분 당장 수능을 보기 위한 기본 바탕 쌓기. 영어 단어 적어도 2,000개 시작 나는 지금부터 할 테야. 고2 때 했던 수학의 기본 베이스 지금부터 할 테야. 그래서 수능 딱 그 시작하는 1년 딱 시작하는 저 시기에는 진짜 수능형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셔야 됩니다. EBS 활용과 관련해서 6월에 이제 6월 모의고사 딱 끝나고 나면 그 5월 말 6월쯤에 해서 수능 완성 교재가 나옵니다. 그러면 그 수능 완성 교재로 또 다시 한 3개월 정도 공부하시고 9월에 모의평가 치르시고 9월 모의평가 치르시고 다시 한번 점검하셔서 이제 11월 여러분의 수능을 치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 과정은 굉장히 심플합니다. 과정은 굉장히 심플하고 수능 특강, 수능 완성이라는 교재가 나오는 것과 6월 모의평가와 9월 모의평가의 텀 이런 것들을 기억하셔서 장기 계획을 한 번쯤 고2 학생들은 생각해 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EBS 활용법 할 때 꼭 빼놓지 않고 하는 얘기 중에 하나는 바로 요거 접니다. 같은 사람, 다른 느낌. 네, 공부의 강도입니다. 제가 공부의 강도를 진짜 이거 종소리에 공부 양도를 저도 진짜 열심히 보는데요. 거의 다 봤습니다. 다 봤어요. 왜냐하면 공부 양도를 보잖아요. 엄청 자극됩니다. 뭐 저런 애들이 다 했지? 진짜 대단하다. 어른인 저도 정말 감동적인데 그 아이들은 공통적인 특징이 무엇이냐면 그거 보면 계획표 짜는 법, 노트 정리하는 법, 짜투리 시간 활용하는 법 다 제목이 다 달리 붙어 있습니다. 수학 공부법, 영어 독해법 이런 식으로 다 제목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공부양도 찾아가셔서 활용하시면 막 자극되실 거라고 분명히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학생들의 공통점은 무엇이냐면 하나는 시간 활용이고 하나는 꾸준하다라는 거예요. 그게 공통점입니다. 어떤 한 학생이 딱 고2가 끝나고 고3이 되기 딱 전이야. 이제 진짜 열심히 하기로 결심했어요. 그래가지고 계획을 완전 빡빡하게 세우고 그리고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공부를 해본 양이 얼마 되지 않는 거야. 맨날 해봐도. 그래서 그 학생의 방법이었어요. 공부 양도 여러분 찾아보시면 나옵니다. 그 학생이 어떻게 했냐면 아침 6시에 일어났습니다. 6시 기상, 6시 50분 학교로 출발, 7시 자습 시작 해갖고 쭉 해서 하루의 일과를 쭉 써봤습니다. 그랬더니 무려 자투리 시간이 5시간 10분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투리 시간을 잘 활용하는 것에 내 승패가 달려있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공부를 열심히 했다라는 내용도 있습니다. 꼭 가서 보세요. 제가 최근에 읽었던 신문 기사 중에 어떤 작가한테
어떤 사람이 물어봤대요.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글을 잘 쓸 수가 있어요? 하고 물어봤대요. 그랬더니 그 작가가 뭘 말해줬냐면 하루에 한 장씩 A4 용지에다가 생각나는 어떤 글이든 쭉 쓰셔가지고 그거를 30일치를 모아서 저에게 이메일로 보내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한 장 한 장 첨삭해서 어떻게 글을 잘 쓰게 되는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작가가 얘기했대요. 그런데 그 작가가 그 얘기를 정말 무수히 많은, 작가니까 어떻게 하면 글을 잘 써요? 라는 질문을 굉장히 많이 받을 거 아니에요. 무수히 많이 그 얘기를 하고 다녔는데 자기가 그 얘기를 하고 정말 몇 년이 지날 동안 단 한 통의 이메일도 받은 적이 없다는 거예요. 즉, 단 한 사람도 30일 동안 꾸준히 그렇게 한 장의 A4 용지를 다 채운 사람, 그래서 30장을 만드는 사람을 단 한 명도 못 봤다라는 거죠. 사실 꾸준한 건 그만큼 어려운 겁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7일의 도전도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뭔가를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내년 수능 끝나고 또 여기 고1 학생들은 내후년 수능 끝나고 분명히 그 어떤 다른 누군가와는 다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인생으로 살아가는 진짜 단 한 번의 기회잖아요. 진짜 단 한 번밖에 없어. 내 이름으로 사는, 박봉으로 사는 단 한 번의 기회밖에 없어요. 정말 누구보다 멋지게, 누구보다 폼나게, 그리고 당당하게, 자신감 있게, 멋지게 한번 살아봐야 되잖아요. 그러자면 자기의 진로, 자기가 잘하는 거, 나의 삶, 나의 미래, 이런 것에 대해서 끊임없이 고민하고 끊임없이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긴 시간 동안 열심히 들어주셔서 진짜 너무 감사합니다. 좀 자신의 목표를 가지고 좀 더 노력해서 좋은 대학 갈 수 있도록 할게요. 제가 계획을 하면 이틀도 못 갔는데 그 얘기를 듣고 일주일 동안 이제 한번 해보고 내 생각을 넓혀야겠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삶에 이렇게 깊은 이렇게 이정표를 제시해준 선생님께 뭐 감사를 드려도 충분히 괜찮지 않을까요? We were all meant to fly. Spread your wings across the universe. It's your time to. It's your time.